안녕하세요. 일반 물리학 실험 2를 진행하게 된 이성은입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실험하게 되는 실험은 8개입니다. 실험실은 C101, C102 이렇게 두 군데이고요. C101에서 실험을 이제 하게 되면 두 개의 실험을 네 개의 조가 나눠서 하고 그 다음 주에 바꿔서 실험을 한 다음에 C102에 가서 또 4개의 조가 2개의 실험을 나눠서 하고 그 다음 주에 바꿔서 실험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중간고사 이전에 4개의 실험을 하고 중간고사 이후에는 또 4개의 실험을 나눠서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 8개의 실험을 하게 되면은 한 학기 동안 이제 실험 수업을 마치게 됩니다. 실험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험 당일날에는 예비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예비보고서에서는 실험 이론의 정리, 실험기구, 실험장치의 간략한 배치도를 적어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실험은 조별 활동으로 하지만 보고서는 개인별 제출을 합니다. 그 다음 주에 다음 실험을 할 때 그 전주에 했던 실험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실험 결과 토의만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서 평가는 상, 중, 하 이렇게 되고 상은 3점, 중은 2점, 하는 1점이 되겠습니다. 평가는 기말, 토론, 과제, 출석 순으로 되며 중간고사는 보지 않습니다. 각각의 비율은 40%, 10%, 30%, 20%입니다. 네, 실험실에서 지켜야 할 수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험하기 전에 예습을 통해서 실험 목적, 이론, 실험 방법, 사용되는 기기, 어떤 것이 있고 그 원리는 무엇이며 조작 방법에 대한 예비 지식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실험을 잘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제 하다 보면은 잘 모를 수가 있겠죠. 그럴 때에는 질문을 하도록 하고 모르는 상태에서 임의로 기기를 조작하지 않도록 합시다. 실험 시에는 반드시 실험 노트에 실험에 관련된 사항을 상세히 기입하고 결과, 결론, 토의에 포함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전기 및 자기 분야의 실험을 할 때에는 검유계, 전류계, 전압계, 전원장치 등을 이용합니다. 이때 전원장치를 파워 서플라이라고 하는데 스위치를 켜기 전에 전류계의 단추와 전압계의 단추가 항상 0에 맞춰져 있는지 살펴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스위치를 킨 다음에는 전압 조정 장치를 천천히 돌려서 전압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회로에 전류가 흐르는지 알아보는 것을 우리가 전류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전기기구에 걸린 전압이 얼마인지 알아보는 걸 전압계라고 하는데요. 그림에서처럼 전류계는 그 가운데 A라는 문자가 적혀 있고 전압계는 그 가운데 V라는 문자가 적혀 있습니다. A라는 문자 아래 짧은 선분이 있고 V라는 문자 아래 짧은 선분이 있죠. 이 경우 이것은 직류 전류계와 직류 전압계를 의미합니다. 교류 전류계와 교류 전압계도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A 밑에 물결 표시가 역시 V 밑에 물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전류계와 전압계를 회로에 연결할 때에는 회로 전류계의 검정색 단자가 마이너스 극에, 빨간색 단자가 플러스 극에,
연결되도록 연결하셔야 됩니다. 전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연결하였을 때에는 전류계의 바늘이나 전압계의 바늘이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고장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빨간색 단자에 값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큰 값에서 작은 값으로 단자의 연결을 옮겨가면서 그 적당한 값을 측정을 해야 됩니다. 큰 전류가 흐르는데 단자의 최대치가 작은 그런 단자의 회로를 연결시키면은 전류계의 바늘이 또는 전압계의 바늘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서 측정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서 고장이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실험을 하다가 전기 및 자기에 관한 실험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항상 전원장치의 전원을 끄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재연결을 한 다음에 실험을 하셔야지 위험하지가 않습니다. 주의할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회로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항상 전원 장치의 전원을 끈 상태에서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전원 장치의 전원을 끌 때에도 마찬가지로 전압의 값과 전류의 값을 0에 맞춰 놓은 상태에서 끄셔야 됩니다. 자, 실험서 보고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험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실험 제목, 실험을 한 사람, 조원, 실험을 한 날짜, 환경에 대해서 적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험의 목적과 실험의 원리를 적어야 되겠고요. 실험 기구 및 실험 장치의 간략한 배치도를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험을 어떻게 하는지, 실험 방법을 적어야 되겠고, 측정값, 그 다음에 계산 결과, 자료의 처리 과정, 실험을 통해 얻어진 결론, 토의 및 참고 문헌을 적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비보고서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자, 가로 1, 가로 2, 가로 3을 예비보고서에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가로 5, 가로 6, 가로 7, 가로 8을 결과보고서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결과서 보고서에서 보고할 값은 평균값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값인데요. 이때 오차는 절대 오차로 계산해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평균값, 편차, 표준 오차 등을 계산하고 결론을 얻는다 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쓸 때에는 평균값과 플러스 마이너스 절대 오차가 어떻게 되는가만 결과값으로서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실험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셔야 되는데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유효 숫자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은 유효 숫자를 계산을 할 때 처리를 할 때는 맨 마지막에 합니다. 그래서 중간 계산 도중에는 유효 숫자보다 한 자리 내지는 두 자리 더 남겨두고 계산을 하고 최종 결과에서 반올림해서 유효 숫자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측정값 결과 등에는 반드시 단위를 표시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을 표시 안 했을 때 저는 감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유효 숫자 자릿수를 잘 생각해서 측정값을 적도록 하시고 무의미한 숫자를 나열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읽어보세요. 자, 오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차라는 것은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값, 참값과 측정값의 차이예요.
그러면은 측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측정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도구를 이용해서 직접 측정하는 것이 있고요. 그거를 우리가 직접 측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체의 길이를 자로 재는 것 등이 있고, 간접 측정이 있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물체가 이동할 때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서 계산을 해서 우리가 속력값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속력을 우리가 간접 측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계산을 통해서 측정값을 얻을 때 그걸 간접 측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법칙을 이용해서 측정값을 얻을 때 그거를 절대 측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기기구가 전기회로에 연결되어 있을 때 전기기구에 연결된 전압계로 전기기구에 걸린 전압을 측정할 수 있고, 전기회로에 연결된 전류계로 그 전기기구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전압계와 전류계를 이용해서 전기기구에 걸린 전압과 전기기구에 흐르는 전류값을 측정하고 옴의 법칙에 대입하게 되면은 그 전기기구가 가진 저항의 값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구하는 저항의 값, 그거를 절대 측정값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2학기가 되면 휘스톤 브릿지라는 실험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휘스톤 브릿지에는 저항 4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중에 1개가 미지 저항이에요.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저항들의 상대적인 값을 이용해서 상대적인 비를 이용해서 미지 저항의 값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상대 비를 이용해서 미지의 값을 알 수 있을 때, 그렇게 해서 어떤 값을 측정할 때 그걸 우리가 상대 측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오차는 이제 과연 뭘까요? 아까 말한 대로 측정값과 참값의 차이예요. 오차와 참값의 비를 상대 오차라고 하고 곱하기 100한 거를 100분율 오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차의 종류에도 몇 가지가 있어요. 크게 3가지. 개통 오차, 과실 오차, 우연 오차 이렇게 있습니다. 개통 오차라는 거는 시스티매틱 에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규칙적인 형태의 영향이 원인이 되어 생긴 오차. 약간 말이 약간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는데, 교재에서는 4가지 항목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험기구의 결함이나 계기의 한계에서 일어나는 계기적 오차, 그 다음에 측정자의 편견이나 측정값을 취하는 측정자의 특수한 버릇으로 인해 생기는 개인적인 오차, 측정 시 온도, 기압, 습도, 위치 등과 같은 환경에 의해서 생기는 외부적인 오차, 사용하는 이론의 근사 계산으로 생기는 이론적인 오차,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저는 통계와 관련된 연구를 해본 적이 있는데, 통계와 관련된 연구에서 에러를 배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에러 중에서도, 오차 중에서도 이런 시스테매틱 에러, 계통적 오차, 이거를 배제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에 과실 오차라는 것이 있는데요. 측정기구를 잘못 사용하거나 눈금을 잘못 읽거나 계산을 틀리게 해서 생기는 오차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우연 오차라는 것은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 우연 오차를 줄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우연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주 없앨 수는 없어요. 이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줄일 수는 있어요. 어떻게? 여러 번 되풀이해서 측정하면.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 번 되풀이해서 측정해서 가장
잊을 수 있는 값을 얻게 되었을 때 그것을 최화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실험을 할 때 보면은 같은 측정값을 여러 번 측정하도록 되어 있도록 보는 걸 볼 수 있겠는데 거기서 그 이유는 그렇게 여러 번 측정을 하도록 하는 이유는 우연 오차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과학적 표기법과 유효 숫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적 표기법이라는 것은 숫자를 나타낼 때 1과 10 사이의 숫자와 10의 지수를 곱한 것으로 수를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638만 미터가 있다. 그럴 때 그 수를 우리가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1과 10 사이의 숫자인 6.38에다가 10의 지수를 곱해서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서 10의 지수에서 지수는 얼마가 될까요? 자, 맨 오른쪽에 소수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왼쪽으로 한 칸씩 소수점을 이동해서 6.38까지 이제 그 소수점을 이동한 개수를 세어보면은 6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수의 10의 지수에 곱해서 지수는 6이 되죠. 그래서 638만 미터를 과학적 표기법으로 나타내 보면 6.38 곱하기 10의 6승미터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굉장히 긴 숫자가 있죠. 10의 000, 000, 000,053m이라는 숫자가 있을 때 이것을 10의 과학적 표기법으로 나타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1과 10 사이의 숫자 5.0에다가 10의 지수를 곱해주는데 이 경우에는 맨 왼쪽에 있는 소수점을 5.3까지 이동했을 때 얼마가 되는지, 몇 개의 숫자가 나오게 되는지를 알아보면 됩니다. 여기서 11개의 숫자를 11번 소수점을 이동하게 되면은 소수점이 5.3 사이에 위치하게 돼, 5.3까지, 5와 3 사이에 위치하게 됩니다. 소수점을 왼쪽으로 이동할 때에는 지수가 플러스가 되지만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에는 지수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수가 마이너스 11, 그래서 숫자를 과학적 표기법으로 나타내 보면 5.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m가 되는 것이죠. 자, 유효 숫자라는 건요, 어떤 눈금 측정을 했을 때, 어떤 물체를 측정을 했을 때, 그 측정값을 정밀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체의 길이를 측정한다. 그런데 그 자를 이용해서 측정한다. 그러면 자의 최소 눈금이 1mm 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측정값을 읽어줘야 될까요? 최소 눈금인 1mm의 10분의 1까지 읽어줘야 됩니다. 근데 10분의 1까지 정확하게 읽기는 어렵죠. 그래서 정확한 값에다가 어림 잡아서 추정해서 읽은 값까지 이제 우리가 포함해서 물체의 크기 또는 길이 이렇게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유효 숫자라는 것은 정확하게 알아낸 숫자와 추정해서 나타낸 숫자로 표기한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유효 숫자를 사용하면 측정값을 정밀하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체가 자 위에 놓여 있습니다. 최소 눈금은 1mm입니다. 그러면 이 물체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이 물체는 현재 보니 1.3mm와 1.4mm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 그랬죠? 1mm에 즉 최소 눈금 1mm의 10분의 1까지
추정해서 읽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대략 보아하니 1mm의 10분의 4에 해당하는 것이라 추정해 볼 수가 있겠군요. 그러면 이 자의 위에 놓여 있는 물체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1.3에다가 추정해서 얻은 값인 0.4mm, 즉 0.04cm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아래 있는 숫자 1.3에다가 추정한 숫자 4까지 모아서 그걸 유효 숫자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유효 숫자 계산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덧셈, 뺄셈에서의 유효 숫자 계산은 보기 1.4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자, 3개의 숫자를 더합니다. 더했을 때 값이 1147.82985세크 이렇게 되죠. 덧셈이나 뺄셈에서는 정밀도가 가장 낮은 수에 맞춰서 값을 구합니다. 3개의 숫자들 중에서 정밀도가 가장 낮은 수는 소수점 자리가 첫 번째 자리까지 나와 있는 1103.2세크죠. 그래서 그 덧셈의 결과값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야 되겠죠. 1147.82985세크에서 소수점 둘째 자리의 값은 2이죠. 반올림한다는 것은 0, 1, 2, 4까지는 버리고 5, 6, 7, 8, 9까지는 1로 그 윗자리로 윗자리에 더해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둘째 자리 수가 2이죠. 따라서 2는 버리고 결과값은 1147.8세크가 됩니다. 자, 뺄셈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568.42m 마이너스 3.924m. 여기서 정밀도가 낮은 값은 563.42m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와 있군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값도 역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소수점 셋째 자리가 0, 1, 2, 3, 4라면 둘째 자리로 올리지 않고 버립니다. 숫자를 버리고 그렇지 않고 5, 6, 7, 8, 9라면 소수점 셋째 자리가 숫자가 5, 6, 7, 8, 9라면 소수점 둘째 자리로 1 올림을 해주죠. 그걸 반올림이라고 해주는데요. 보시다시피 소수점 셋째 자리가 6이죠. 그래서 1을 윗자리, 둘째 자리로 반올림 해주게 되면은 9에다가 1을 더해서 0이 되고 그리고 위에 4에다가 1을 더해서 결과 564.50m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과학적 표기법으로 나타내자면 아까 말했듯이 과학적 표기법이라는 거는 1에서 10 사이의 숫자에다가 10의 지수를 곱해서 나타내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564.50 이것이 다 유숫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1에서 10 사이의 숫자로 나타내려면 5.6450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10에 몇 승을 곱해줘야지 이 숫자가 같을까요? 10의 제곱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과학적 표기법으로 나타낸 값은 5.6450 곱하기 10의 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러면 곱셈이나 나눗셈에서 유효숫자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먼저 보기 1.5를 이용해서 알아보면 자 45.26m/s 속력이네요. 에다가 2.41 세크를 곱했어요. 그러면은 거리의 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곱한 값은 109.0766m가 돼요. 자, 이런 곱셈에서는 가장 작은 이웃숫자의 개수에 맞춰서 값을 구합니다. 자, 45.26 이웃숫자가 4개죠. 2.41 이웃숫자가 3개입니다. 그러면 결과값은 이웃숫자가 3개여야 돼요. 그러면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이웃숫자가 3개일 되니까 결과는 109m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눗셈에서도 우리는 계산을 할 때 가장 작은 이웃숫자의 개수에 맞춰서 결과값을 구합니다. 28.84m 나누기 6.2세크 자, 거리를 시간으로 나눴어요. 그 결과는 속력이 됩니다. 그리고 자, 그 결과값이 보니까 4.65161m/s 이렇게 됩니다. 무한소수인데요. 여기서 이웃숫자가 가장 작은 것은 28.84가 아니라 6.2죠. 몇 개인가요? 이웃숫자가 2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숫자 2개로 나타내야 되죠. 그러면 4.65161 중에서 6까지 나타내야 돼요. 그러려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4.7m/s 이게 답이 되는 것입니다. 표준편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표준편차를 표준오차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3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최빈값, 측정 자료들을 나열했을 때 가장 많이 측정된 값, 중앙값, 이거는 측정값의 분포에서 중앙에 위치한 값, 그 다음에 평균값, 이거는 전체 측정값을 다 더해서 측정값의 개수로 나눠준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각각의 측정값의 빈도수가 f1, f2, f3, fn-1, fn일 때에는 빈도수를 다 더한 것분에 빈도수 곱하기 측정값 해가지고 다 더해서 평균값을 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평균값과 측정값의 차이를 편차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그 측정값의 분포가 가우스 그래프 모양, 즉 정규 분포 모양이 된다면은 편차가 측정값, 그러니까 측정값의 편차가 평균값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동일하게 분포하게 됩니다. 동일한 크기로. 그래서 편차를 다 더하게 되면은 0이 되고 어떤 측정값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그 차이가 있는지를 나타낼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분산이라는 것을 이용하는데 분산이라는 것은 편차의 제곱을 다 더한 것을 그 개수의 마이너스 1로 나눠준 것을 말하고 여기서 편차라는 거, 표준 편차라는 거는 분산의 제곱근을 이제 측정값의 그 n의 루트로 이제 루트 값으로 나눠준 것, 그걸 이제 표준 편차라고 하며 그것을 이용해서 측정값이 측정값을 나타낼 수가 있고 어떤 범위에 있는지 나타낼 수가 있고 그러면은 거기서
물체가 가진 찬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산술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물리 실험에서 하나의 양에 의해서 다른 양이 변할 때 하나의 양을 우리가 독립변수라고 하고 다른 그 변하는 양을 종속변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체의 부피를 생각해 보면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부피가 늘어나요. 증가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온도가 바로 뭐가 될까요? 독립변수가 되고 온도가 높아진다, 부피가 증가한다. 그러면 거기서 영향을 받아서 변하는 부피가 종속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보기 1.0을 볼까요? 보기 1.0에서는 그림에서와 같이 용수철을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늘어나는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힘의 크기를 F라고 했고요. 늘어나는 길이를 X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관계가 있나 하고 알아봤는데, 그 값을 측정한 그 표가 나와 있죠. 그 측정한 값들을 이제 이용해서 만든 표인데요. 그럼 여기서 이 힘과 늘어난 길이, 용수철에 작용한 힘과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 사이 관계를 알아보려면요.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요. 측정값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요. 그럼 여기서 독립변수는 무엇일까요? 용수철에 작용한 힘이 되겠죠. 그 다음에 종속변수는 무엇일까요? 힘이 작용해서 용수철에 힘이 작용해서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가 되겠죠. 그러면 그래프를 그릴 때는 가로축에는 독립변수, 세로축에는 종속변수를 나타내야 돼요. 여기서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가로축에는 힘, F, 세로축에는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 L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측정한 값들, 힘이 얼마일 때 늘어난 길이가 얼마구나. 그거를 이제 그래프상에 점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점들이 약간 불규칙한 모형을 보이고 위치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럼 관계가 힘과 늘어난 길이, 용수철에 작용한 힘과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 사이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보기 위해서 그래프를 이용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점들을 이어주는 꺾은선 그래프를 그리나요? 보통 그렇게들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점과 점 사이를 골고루 지나는 최적의 직선을 그려줍니다. 혹은 이걸 최적 직선 또는 회계 직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렇게 최적의 직선을 그려주고 이 직선의 기울기, 가로축의 변화량분의 세로축의 변화량 읽어줘서 그 기울기 값을 알면 그 값에서 바로 이제 힘과 종속변수인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실험할 때에도 이 점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네, 서론 3 국제 단위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해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위계가 있는데요. 그것을 국제 단위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어의 머리 글자를 따서 SI 단위계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미터계라고 불렀던 단위계를 현대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국제 단위계의 종류에는 기본 단위, 보조 단위, 유도 단위가 있습니다. 기본 단위에는 길이, 질량, 시간, 전류, 온도, 물리량, 강도가 있습니다.
길이의 기본 단위는 미터, 스몰 m으로 표시를 하고 질량의 기본 단위는 킬로그램, kg라고 표시를 하죠. 시간의 기본 단위는 세크, 세컨드의 약자인 세크 또는 초, s라고 표현을 합니다. 소문자이죠. 그 다음에 전류는 A라고 적고 암페어라고 읽어주고요. 그 다음에 온도는 도씨가 아니에요. 국제 단위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온도의 단위는 K라고 적고 켈빈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리량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의 단위는 몰이고요. 적을 땐 MOL이라고 적습니다. 그 다음에 빛의 밝기, 그걸 우리가 광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광도의 단위는 CAD라고 적고 칸델라라고 읽어줍니다. 그 다음에 보조 단위계가 있는데요. 평면각에 해당하는 라디안, 입체각에 해당하는 스테라디안이 있습니다. 자, 라디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라디안이란 무엇이냐면은 반지름과 같은 길이의 호에 해당하는 각도, 그걸 우리가 라디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반지름이 R이고 호의 길이가 R일 때 그때 각도 세타의 단위는 라디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0도, 30도부터 180도까지의 각도를 라디안으로 한번 나타내 보시고 그 라디안으로 나타낸 값들의 사인 값, 코사인 값, 탄젠트 값을 한번 구해서 표를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국제 단위계 접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길이의 단위를 나타낼 때 미터로도 얘기를 하지만 킬로미터라는 단위를 씁니다. 미터와 킬로미터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1킬로미터는 1미터의 1000배입니다. 즉 10의 3승배이죠. 그리고요. 또는 작은 단위를 나타낼 때 1mm라는 단위를 쓰기도 합니다. 그거는 1000분의 1이죠. 1m의 1000분의 1이죠. 즉 10의 3승분의 1. 또 다른 말로는 10의 마이너스 3승의 1m.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죠. 이처럼 큰 단위, 작은 단위를 나타낼 때 기본 단위에 붙여서 쓰는 문자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접두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단위의 접두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접두들을 쭉 읽어보면 10의 24승은 요타, 10의 21승은 제타, 10의 18승은 엑시, 10의 15승은 페타, 10의 12승은 테라, 10의 9승은 기가, 10의 6승은 메가, 10의 3승은 킬로, 10의 2승은 헥토, 10의 1승은 데카, 10의 마이너스 1승은 데시, 10의 마이너스 2승은 센티, 10의 마이너스 3승은 밀리, 10의 마이너스 6승은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9승은 나노, 10의 마이너스 12승은 피코, 10의 마이너스 15승은 펜토, 10의 마이너스 18승은 아토, 10의 마이너스 21승은 잽토, 10의 마이너스 24승은 윕토.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는 기가가 있어요. 기가 바이트 이런 말을 쓸 때 1바이트에 10의 9승 바이트다 그런 얘기고요. 기가는 10의 9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원자 안에서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 작용하는 에너지,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에너지가 있어요. 그 에너지가 엘렉트론 볼트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보통 이제 물체에서 나오는 방사선 물체에서 나오는 감마선의 에너지는 그것의 10의 6승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에너지를 메가 일렉트론 볼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메가는 10의 6승 정도 된다는 것. 그 다음에 킬로는 매우 중요하죠. 10의 3승. 그 다음에 헥토는 압력을 얘기할 때 많이 쓰는 접두어예요. 헥토. 그 다음에 센티는 10의 마이너스 2승. 그래서 여러분들 1m를 자, 몇 센티미터라고 하죠? 100cm라고 얘기를 하고, 또는 1cm는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에 해당돼서 1mm는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 또는 1000분의 1 미터 이렇게 되고, 거꾸로는 어떻게 될까요? 1m는 1000mm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노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을 의미해요. 자, 여기서 나노 물리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나노 물리에서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에 해당되고, 길이가 10의 마이너스 9승 정도 되는 거는 이제 분자 사이즈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분자 사이즈 안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인 현상을 말할 때 나노 물리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학교에도 그와 같은 분야를 다루는 학과가 있어요. 나노강공학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잠깐 언급을 안 했는데, 마이크로라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6승에 해당된다. 이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나머지는 이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론4에서는 기본적인 길이 측정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길이를 측정할 때 최소 눈금의 10분의 1까지 읽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눈금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눈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 도구를 물체와 잘 반듯하게 놓고 눈금에 눈을 맞춰서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길이를 측정하는 도구가 나오는데요. 버니어 캘리퍼스와 마이크로미터가 있는데, 버니어 캘리퍼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다란 어미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사에 의해서 조였다가 풀어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아들자가 있고요. 그 조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물체를 끼워서 두께를 알 수가 있고, 깊이 발을 이용해서 물체에 홈이 있을 때 그 홈의 깊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들자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요. 위에 큰 눈금은 어미자이고 아래 작은 눈금의 자는 아들자가 되겠습니다. 주척, 부척 이렇게 나와 있죠. 왼쪽은 아들자의 10개 눈금이 어미자의 9에 위치하고요. 오른쪽은 아들자의 10개 눈금이 어미자의 11 눈금에 위치합니다. 왼쪽 자를 가지고 얘기하자면 결국에 어미자의 눈금 9개와 아들자의 눈금 10개가 일치하기 때문에 첫 번째 눈금은 어미자와 10분의 1의 차이가 있고, 두 번째 눈금은 10분의 2 차이가 있게 되고, 마지막 눈금은 10분의 10 차이가 있게 됩니다. 오른쪽 눈금도 같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체가 이렇게 어미자의 0눈금과 아들자의 0눈금 사이에 위치해 있을 때 보면은 물체가 어미자의 3과 4 사이에 위치해 있죠. 그러면 일단 3mm라는 것은 알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3mm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위치한 눈금은 과연 얼마일까요? 우리는 앞에서 얘기했던 자의 비율을 이용해서 알 수가 있는데,
방법은 아들자의 눈금과 어미자의 눈금이 일치하는 곳을 찾으면 돼요. 여기서 보면 아들자의 눈금 7이 어미자의 눈금 10과 일치하죠. 그래서 이때는 어미자의 눈금 3.0에다가 아들자의 눈금 10분의 7 더하기를 해서 3.7mm가 물체의 길이가 됩니다. 자, 그림과 같은 버니어 캘리퍼스가 있을 때, 즉 어미자의 19mm의 눈금이 아들자에 의해서 20등분 되어 있을 경우 어미자와 아들자의 눈금의 차이는 20분의 1mm, 즉 0.05mm가 됩니다. 자, 어미자의 눈금, 아들자의 눈금 차이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아들자의 영눈금이 어미자의 4mm와 5mm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먼저 길이가 4.0mm에 얼마를 더해주는 것만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유추해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어미자의 눈금과 아들자의 눈금이 일치하는 눈금을 찾습니다. 버니어 캘리퍼스의 아들자의 눈금이 어미자의 눈금에 일치하는 곳이 아들자의 눈금 0.75 되는 곳이다. 이렇게 된다면 4.0mm, 어미자의 눈금 4.0mm에 아들자의 눈금 0.75mm를 더해서 어미자의 0눈금과 아들자의 0눈금 사이에 물체가 있을 때 길이는 4.75mm가 됩니다. 길이를 측정하는 또 다른 기구로서 마이크로미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생겼고요. 엠빌과 스핀들 사이에 얇은 두께의 물체를 끼워 놓고 슬리브와 딤블에 눈금을 읽어주면 그 물체의 두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슬리브와 딤블을 확대해 봤을 때, 자, 그림과 같이 되었다면 그 물체의 두께는 얼마일까요? 슬리브 한 개 눈금은 1mm입니다. 그리고 딤블을 한 바퀴씩 돌리면 딤블의 위치가 슬리브 눈금 0.5mm씩 이동합니다. 그래서 최소 눈금 0.01mm까지 측정할 수 있고요.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측정값을 읽어줄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최소 눈금의 10분의 1까지 수정해서 어림잡아서 읽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읽어줘야 됩니다. 우선 슬리브의 눈금부터 읽어주면 슬리브의 눈금은 7.000mm가 되겠고요. 딤블의 눈금은 37하고 0, 즉 370에 가서 위치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딤블의 눈금은 0.370mm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미터의 판독치는 7.370mm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물체의 두께를 측정할 수 있겠습니다. 마이크로미터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도 역시 이것을 미터의 단위로 환산해 보면은 10의 마이너스 6승미터가 되기 때문에 이 기구의 이름이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된 것입니다.